방화동이요? 참 좋은 동네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곳의 저녁 풍경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개화산 쪽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면서 내는 그 낮고 긴 소리, 하늘을 가로질러 멀어지는 엔진음, 그게 사라지고 나면 바람이 한번 휘돌아 지나가면서 골목 간판들을 흔드는 그 순간, 참 평화로웠죠. 편의점 자동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겨울이면 입김이. 저는 지금도 그곳의 저녁 풍경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얗게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땀을 닦으면서도 한 대 더 피우던 그런 모습들. 우리 신혼집은 그런 동네의 낡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어요. 302호. 주차 공간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는 제가 직접 정했어요. 0-2-1-9. 2월 19일.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 날이었거든요. 숫자를 누를 때마다 삑삑삑삑 하는 전자음이 복도에 울렸고 마지막 해시태그를 누르면 자물쇠가 드르륵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마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 서윤이는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형 인간이랄까요?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곤 했어요. 부엌에서 필터를 꺼내는 소리, 물을 붓는 소리,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러다 보면 커피 향이 침실까지 스며들어 왔어요. 참 행복한 아침이었죠. 그땐요. 처음엔 정말 완벽했거든요. 깨끗한 집, 정리된 생활, 따뜻한 식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신혼의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서윤이는 문을 유난히 자주 확인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도 현관문 손잡이를 몇 번씩 돌려봤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뒤에도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다시 한번 문을 확인했어요. 창문 잠금 장치도 마찬가지였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보고 살짝 흔들어보고 그러고 나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주 확인해?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빈집털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 아래층에서 도둑이 든 적도 있었거든요. 낮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을 때 누군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녀가 조심성이 많은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3월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죠.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고 사람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하지만 서윤이의 행동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녁마다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아서 현관 앞 바닥에 놓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죠. 서윤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부적 같은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 알려주신 건데 나쁜 기운 쫓는 거래요. 미신을 믿는 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효과 있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라며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그냥 귀여운 습관쯤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4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거실이 좀 이상했어요. 창문 아래 바닥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분필로 그은 것처럼 가늘고 하얀 선이요. 창문을 따라서 반원을 그리듯이 아주 정교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여보, 이건 뭐야? 제가 물었을 때 서윤이는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분필가루가. 그리고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걸레를 가져왔죠. 물을 적셔서 닦는데 그 동작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제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없애야 한다는 것처럼요. 선이 지워지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를 한참 쳐다봤어요. 실수로 생긴 선이 아니었어요. 너무 정확했거든요.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림 없이 그어진 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엔 조심해라고만 했죠. 5월 초에 제 동생이 집에 놀러 왔어요. 세대 구경을 하러 온 거였죠. 저는 동생이 오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서윤이도 동생을 만나면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30분도 채 안 되어서 나가버렸어요. 현관 앞까지 동생을 배웅하고 나왔을 때 동생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응? 새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가 이상해? 계속 나를 쳐다보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하지?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눈이 안 웃어. 알지? 입만 웃는 그런 거? 동생의 말이 이해는 됐어요. 서윤이가 확실히 좀 조용해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밝고 활발했는데 요즘은 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냥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좀 가리나 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해. 오빠. 조심해. 조심하라니. 뭘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는 동생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동생이 맞았어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그 즈음부터 아내의 집착이 조금씩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컵과 접시 밑면에는 연필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일정한 방향이었어요. 그녀는 매번 그 점을 맞춰 놓았어요.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돌려 놓았죠. 당신의 자리인데 제멋대로 놓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땐요. 칫솔도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칫솔 손잡이랑 자기 칫솔 손잡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하나의 줄처럼요. 왜 이렇게 했어? 물으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편해요. 같이 두면 덜 외로워요. 그 말이 농담 같았는데 눈빛은 진지했어요. 출근길엔 제 휴대폰 위치를 늘 확인했어요. 회사에 도착이 몇 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길이 당신을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그 말투가 농담인지 걱정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퇴근이 늦어지면 엘리베이터 층수를 세며 통화를 했어요. 지금 몇 층이에요? 이제 올라가요? 다행이다. 마지막엔 꼭 이렇게 덧붙였어요. 오늘이 내일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가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있더군요. 주방에서 작은 토치를 켜더니 내 반지와 자기 반지를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불꽃이 잠깐 스쳤고 두 반지가 살짝 녹았다가 붙었죠. 이제 빠지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반지는 손가락에서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수를 할 때마다 끼인 살이 아렸고 금속 자국이 붉게 남았죠. 그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게.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무더운 시기요.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더웠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서늘했어요. 아니,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차가웠다고 해야 할까요? 반팔을 입고 있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보일러 뭔가 이상한 거 아냐? 제가 물었을 때 서윤이는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라고만 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해 봐도 24도는 됐는데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방금 산 우유가 하루 만에 상하고 어제 만든 반찬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과일이 금방 무르고 처음엔 냉장고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나서 하는 말이 정상입니다. 였어요. 정상이라뇨? 음식이 계속 상하는데요? 온도도 정상이고 냉각 기능도 문제 없습니다. 혹시 문을 자주 여닫 드시나요? 기사님이 물었을 때 서윤이가 대답했어요. 아, 제가 좀 자주 여는 편이긴 해요. 기사님이 가고 난 뒤 저는 서윤이에게 물었어요. 냉장고 문 왜 자주 열어? 그냥요. 확인하는 거예요. 음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은 왜 해?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건드리고 갈 수도 있고. 누가 건드린다고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그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7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서윤이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침실 서랍 속에 있었는데 양말을 찾다가 우연히 손에 잡혔죠. 원래는 그냥 덮어두려고 했어요. 남의 일기장 같은 걸 몰래 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2월 26일. 우리가 결혼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죠.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2월 26일. 문 확인 완료. 창문 잠금 장치 확인. 부엌할 위치 파악. 3월 5일. 소금선 긋기. 현관부터 거실, 침실까지. 3월 12일. 냉장고 온도 조절 방법 숙지. 4월 8일. 분필선 작업. 경계선 설정. 5월 3일. 동생 방문 예정. 경계 필요. 외부인 접촉 최소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더 뒤로 넘겼어요. 6월 15일. 수면제 구입 완료. 약국 3곳 분산. 7월 2일. 와인 선택. 맛이 진한 레드.
8월 10일 최종 리허설, 타이밍 확인, 9월 5일 모든 준비 완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월 14일 실행. 노트를 읽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노트를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죠.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서윤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칼로 무언가를 썰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툭툭툭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메트로놈처럼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옆에 누워있는 서윤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날짜, 시간, 방법까지 다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윤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티는 내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행동했죠. 아침에 잘 자 라고 인사하고 출근할 때 뽀뽀하고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이는 정말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새벽 5시 기상, 5시 10분 커피 내리기, 5시 30분 청소 시작, 6시 30분 아침 준비, 7시 남편 깨우기, 7시 30분 배웅.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요. 그 어떤 날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챘어요. 그녀가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요. 장 볼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퇴근길에 살게. 제가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전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창문도 열지 않았어요. 한여름인데도요. 환기 좀 시킬까? 제가 창문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녀가 얼른 다가와서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밀폐된 공간이 좋아요. 라고 했어요. 8월이 되고 9월이 왔어요. 10월 14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죠?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요? 증거는 노트뿐인데 그것도 몰래 본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해. 라는 말을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로요. 만약 정말로 그날이 오면 그때 가서 대처하자고요. 어쩌면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노트에 적힌 건 그냥 그녀의 강박증이나 불안장애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9월 말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죠. 저는 서윤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산책 좀 할까?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산책이요? 응.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기 아깝잖아.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잠깐만 다녀올까요? 우리는 방화시장까지 걸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걷는 거였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윤이가 제 팔을 끼고 걸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처럼요. 시장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서윤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물었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응? 나를 믿어줄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끝까지 날 믿어줄 수 있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두려움, 슬픔, 간절함,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제가 대답했어요. 믿어. 서윤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웃는 걸까요?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10월이 왔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10월 14일이 다가왔죠. 10월 17째 날을 앞둔 주 그녀는 제 출근 가방 안에 작은 봉투를 넣어두었어요. 안에는 제 명함 한 장과 그녀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엷은 붉은 실이 들어 있었죠. 실은 2장의 모서리를 통과해 매듭 지어져 있었어요.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날 밤 제 전화기가 꺼져 있던 시간 동안 그녀는 복도 끝까지 나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이웃이 말해주었죠. 혹시 당신이 사라질까봐.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바람 하나 없었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윤이는 평소보다 밝았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녀가 커튼을 열면서 말했어요. 응.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특별하게 준비할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무슨 날이야?
우리 결혼 8개월 되는 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챙기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100일, 200일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 그래? 좋네 라고만 했어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방화동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리고 저녁 7시가 됐어요. 서윤이가 식탁을 차렸어요. 흰색 테이블볼을 깔고 촛불 2개를 켜고 스테이크 2접시와 샐러드를 놓고 와인 한 병을 가져왔어요. 레드 와인이었어요. 라벨을 보니까 칠레산이더라고요. 우와, 오늘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네? 제가 말했을 때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 불빛에 비친 서윤이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걱정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요. 서윤이가 와인병을 열었어요. 코르크 마개가 퐁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와인을 2잔에 천천히 따랐어요.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워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여보, 서윤이가 말했어요. 응, 약속 기억하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약속? 그날 끝까지 믿어준다는 약속이요. 저는 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윤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촛불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믿어. 제가 말했어요. 당연히 믿지. 그럼. 그녀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할까요? 저도 잔을 들었어요. 2잔이 부딪혔고 띵하는 맑은 소리가 났어요. 건배. 와인을 마셨어요. 첫 모금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금 이상했어요. 맛이 약간 썼거든요. 하지만 와인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맛있다. 제가 말했어요. 서윤이가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스테이크를 썰고 샐러드를 먹고 와인을 마셨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처럼 보였죠. 8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현기증이 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마를 짚었어요. 왜 이러지? 괜찮아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응, 좀 어지러워. 누워 있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침실로 가요. 침실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보,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미안해요. 뭐라고? 정말 미안해요. 눈을 감았어요. 너무 무거웠거든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팔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공기가 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있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영원히요. 손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약속 기억하죠? 끝까지 날 믿어준다고 했잖아요. 응, 고마워요. 그 약속 지켜줘서.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어둠이 밀려왔어요. 천천히 조용히 마치 파도처럼요.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깊이 더 깊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건 기록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연립주택 302호 오전 10시 20분 피해자 여동생 며칠째 연락 두절 확인 집 찾음 현관문 잠김 내부 응답 없음 오전 10시 32분 경찰에 신고 오전 10시 47분 경찰 도착 호출 노크 다회 응답 없음 오전 11시 10분 강제 개방 거실 와인잔 2개 붉은 잔류물 확인 촛불 2개 전량 소진 접시 2개에 식사 흔적 잔존 칠레산 레드와인 한 병 비어 있음 침실 남성 변사자 김모씨 34살 앙화위 발견 외상 없음 사망 추정 시각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부엌 여성 변사자 서윤 31살
좌위 자세 발견. 손목 절창. 대량 출혈. 사망 추정 시각 10월 14일 늦은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부검. 남성 혈액에서 졸피뎀 고농도 검출. 와인병 동일 성분 검출. 여성 혈중 졸피뎀 소량 검출. 여성 사인 손목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판명. 현장 수첩. 침실 서랍에서 얇은 수첩 한 권 발견. 2월부터 10월까지 기록. 문창 확인 시각. 칼 위치 점검. 약국 3곳 분산 구매. 레드와인 선정 사유. 리허설 타이밍 체크. 마지막 문구 기재. 10월 14일 실행. 미안해요.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유족 진술. 여동생. 오빠가 끝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새언니 이상 징후를 여러 차례 전했으나 무시되었다고 진술. 아내는 장기간 우울과 망상에 시달렸고 병원 치료를 회피. 과거 자살 시도 여러 차례. 이후 남편과 함께 죽으려는 의도 형성. CCTV. 10월 14일 아침 이후 외부 출입 없음. 복도 센서 등 다회 점등. 영상에 인체 감지 없음. 창문 출입문. 손상 흔적 없음. 사건 결론. 계획적 살인 후 자살. 아내의 정신질환, 우울 및 망상장애 의심으로 기록. 반복된 자살 시도 이력. 사랑이라는 이름이. 왜곡된 신념이 동기. 남편 잔해 약물 투여. 본인은 소량 복용 뒤 자해. 사건 종결. 방화동 302호는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몇 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창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인다고요. 촛불처럼 작은 빛이 2개 나란히 흔들린다고요. 물론 그건 아마도 착시일 겁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는 거겠죠. 혹은 지나가는 차 헤드라이트가 잠깐 비치는 거거나요. 하지만 그 불빛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직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영원히요.